황금 왕관 레스토랑은 도시의 중심부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창문들은 밤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크리스탈 잔소리와 세련된 대화의 속삭임이 독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곳은 엘리트들이 모여보고 보여지는 곳이었고 가장 중요한 거래들이 린넨 식탁보 위에서 성사되는 곳이었으며 외모가 전부인 곳이었다. 김재훈, 그의 명성이 도착을 알리는 사업가가 확고한 발걸음으로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그의 완벽한 정장과 우아한 자태는 식사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눈에 띄는 것은 그와 함께 있는 작은 인물이었다. 그의 딸 소희 8살의 소녀가 그의 옆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나이에 걸맞지 않은 우아함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그녀의 파란색 실크 드레스가 매 걸음마다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매니저가 과장된 인사를 하며 맞이했다.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요. 김재훈은 정중한 제스처로 고개를 끄덕이고 소희를 레스토랑의 특별한 구석에 있는 그들의 단골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의 고개가 돌아갔다. 일부 얼굴에는 존경심이, 다른 얼굴에는 질투심이, 그리고 몇몇은 잘 감춰진 호기심이 보였다. 아빠, 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봐요? 소희가 아버지의 손을 살짝 꼭 쥐며 속삭였다. 김재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다. 넌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이기 때문이야. 내 공주님, 그리고 네 아빠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녀의 나이를 넘어서는 지혜가 비쳤다. 마치 그 시선들 속에 단순한 존경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리에 앉자 김재훈은 자부심을 가지고 딸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둘이서 저녁 식사를 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 지난 몇 달은 회의 출장 그리고 기업 결정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무엇을 먹고 싶니, 소희야? 그는 어린이용 특별 일러스트가 있는 메뉴를 건네며 물었다. 소희는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진지하게 메뉴를 살펴보았다. 트러플 소스 파스타를 먹어도 될까요? 김재훈은 부드럽게 웃었다. 물론이지, 네가 세련된 입맛을 개발하고 있다니 기쁘구나. 그들이 웨이터를 부르려고 할 때 김재훈의 전화가 주머니에서 진동했다. 화면에 있는 이름을 보고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미안해 아가, 이 전화를 받아야 해. 매우 중요한 일이야. 혼자 몇 분 정도 괜찮겠니? 소희는 성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아빠,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김재훈은 일어서서 딸의 이마에 빠른 키스를 하고 레스토랑의 더 조용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린 딸을 다른 식사객들의 호기심 어린 그리고 일부는 악의적인 시선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김재훈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합병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소희는 혼자 테이블에 남겨져 바닥에 닿지 않는 다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알아챘다.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이들, 무리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키득거림과 흘끗거리는 시선에 소희는 의자에 약간 웅크렸다. 공주님을 봐. 아이들 중 한 명이 소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속삭였다. 아마 식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를 거야. 아마 아빠가 동정해서 데려왔겠지. 머리에 과장된 리본을 단 소녀가 덧붙였다. 모두가 김 사장님이 가족보다 사업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알잖아. 소희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흘리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시던 말을 기억했다. 김가의 딸은 항상 침착함을 유지해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나이에 맞지 않는 의지력으로 소희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그 잔인한 말들을 듣지 않는 척했다. 김재훈이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그는 즉시 딸의 표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방금 성사시킨 거래에 너무 들떠 있었다. 좋은 소식이야, 소희야. 방금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그는 소희의 눈에 있는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곳에는 이전에 없었던 슬픔과 결의의 그림자가 있었다. 무슨 일 있니, 아가?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소희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아빠, 다 괜찮아요. 통화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김재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부성애적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더 묻기도 전에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저녁 식사는 계속되었고 김재훈은 소희를 격려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들은 말들의 고통을 숨기는 조용한 용기로 대응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밤이 그들의 삶의 깊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말하지 않은 말들과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김가 가족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상류 사회를 뒤흔들 사건들의 씨앗을 뿌릴 것이었다. 한편 주변 테이블에서는 어른들이 하찮은 대화를 계속하며 자신들의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작은 드라마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김재훈은 아직 알지 못한 채 소희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온 세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시험할 길을 걷게 될 것이었다. 황금 왕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 며칠이 김객에는 겉보기에 평범하게 흘러갔다. 김재훈은 여전히 일상적인 회의와 협상으로 바빴고 소희는 그녀의 고급 사립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이 일상성의 표면 아래에서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김재훈은 레스토랑에서 본 소희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 항상 표현력 풍부했던 그 눈은 억눌린 고통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 깨달음은 그를 괴롭혔고 지난 몇 년간 내렸던 모든 결정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어느 오후 집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소희의 방에서 들려오는 숨죽인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김재훈은 즉시 책상에서 일어나 소희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나비와 별들로 장식된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부드럽게 노크했다. 소희야, 들어가도 될까, 아가? 즉각적인 대답은 없었고 단지 급한 움직임 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그가 약한 내 아빠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김재훈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소희는 인형들에 둘러싸여 침대에 앉아 있었고 무릎에는 책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에 비해 너무나 침착해 보였다. 무슨 일이니? 공주님, 괜찮아? 김재훈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네, 아빠 그냥 슬픈 이야기를 읽고 있었어요. 김재훈은 책을 보았고 그가 직접 선물했던 동화책 중 하나임을 알아보았다. 그는 그 안에 어떤 이야기도 그가 들었던 흐느낌 소리를 유발할 만큼 슬프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희야.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네가 무슨 일이 있든 내게 말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만약 뭔가가 널 괴롭히고 있다면 난 그것을 알고 싶어.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고 싶어. 잠시 동안 소희가 자신의 가면을 유지할 것 같았지만 그때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학교 아이들이 레스토랑 아이들과 똑같아요. 그녀가 흐느꼈다. 끔찍한 말들을 해요. 아빠 당신에 대해, 내 대해, 엄마에 대해서까지. 김재훈은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딸이 레스토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조용히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 이 모든 일이 그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오 소희야. 그는 중얼거리며 딸을 보호하듯 품에 안았다. 정말 미안해.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는 딸을 안고 있으면서 그녀가 어깨에 기대어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김재훈은 얼마나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멀어졌는지 깨달았다. 그는 제국을 건설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역할인 아버지 역할을 소홀히 했다. 내게 약속할게. 그는 결심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는 소희와 약간 떨어져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더 이상 누구도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소희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빠, 어떡해요? 아빠가 항상 저와 함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빠의 친구들의 자녀들이에요. 아빠의 파트너들의 자녀들이에요. 소희의 말은 김재훈에게 계시와도 같았다. 그가 만들어 온 세계, 그들이 속한 사회적 서클이 갑자기 공허하고 피상적으로 보였다. 자신의 모든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만약 그것이 자신의 딸을 그 세계의 잔인함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면. 네 말이 맞아. 항상 너와 함께 있을 순 없어. 김재훈은 인정했다. 하지만 난 내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돈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그 순간 김재훈은 그와 소희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즉각적인 변화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둘 다가 진정으로 김가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발견하게 될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내일 학교에 가지 않는 게 어떨까? 김재훈이 제안했다. 소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내게 보여주고 싶은 중요한 것이 있어. 소희의 눈이 호기심과 흥분으로 빛났다. 정말요? 일하러 가지 않으셔도 돼요? 김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 같았다. 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소희야. 이제 그걸 증명할 시간이야. 그날 밤 소희가 평화롭게 잠든 후 김재훈은 깨어 있었다. 그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순히 소희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독성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제국이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같은 서클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니 불안해졌다. 하지만 소희를 보호하고 어쩌면 전체 계급 사회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의 중요성이 그 불안을 압도했다. 김재훈은 마침내 잠자리에 들면서 클라라를 생각했다. 그의 아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녀는 항상 그들의 부와 지위에 대해 걱정했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진정한 김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어. 다음 날 아침 김재훈과 소희는 평소와는 다른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났다. 그들은 평소의 고급스러운 리무진 대신 소박한 렌터카를 이용했다. 소희는 그들이 익숙한 고급 주택가를 벗어나 낯선 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빠, 왜 이 차를 타고 가요? 소희가 물었다. 차이를 눈치챘다. 김재훈은 미소 지으며 운전에 집중한 채 대답했다. 오늘은 도시의 다른 모습을 보러 갈 거야. 아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말이야. 거의 1시간을 달린 후 그들은 도시 외곽의 소박한 동네에 도착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이 인도에서 놀고 있었고 노점상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으며 이웃들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재훈은 낡았지만 깨끗한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색이 바랜 간판에는 희망 공동체 센터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어디예요, 아빠? 소희가 차에서 내리면서 물었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곳이야. 김재훈이 대답했다. 우리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곳이지. 그들이 들어서자 박미숙이라는 중년 여성이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김 사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소희 양이군요. 환영합니다. 김재훈은 박미숙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이는 소희를 놀라게 했다. 박 선생님, 이렇게 급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소희에게 여기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미숙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마침 동네 아이들 점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소희가 수줍게 대답했다. 곧 소희는 센터의 주방에서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그 일을 즐기기 시작했다. 한편 김재훈은 옷과 책 기부품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점심시간에 소희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앉았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이 아이들이 그녀의 성씨나 브랜드 옷에 신경 쓰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 먹고 우리랑 놀래? 소희 또래의 은지라는 소녀가 물었다. 소희는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소희가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소희가 센터 마당에서 놀고 있는 동안 김재훈은 창문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미숙이 그에게 다가왔다.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박미숙이 말했다. 당신처럼 관대한 마음을 가졌네요. 김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제국을 만드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걸 거의 잊을 뻔했어요. 소희에게 돈과 사회적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해시키고 싶어요. 박미숙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귀중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배우거나 가르치기에 결코 늦지 않아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희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아가? 김재훈이 물었다. 소희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그 아이들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를 전혀 모르는데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김재훈은 미소 지었다. 안도감과 자부심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다. 그건 말이다, 소희야.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경험에 있단다. 다음에 또 갈 수 있어요? 소희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김재훈이 대답했다. 사실 정기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어. 어떻게 생각하니? 소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김재훈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장 진실한 미소였다. 그날 밤 소희를 재우면서 김재훈은 딸의 변화를 느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빛이 있었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아빠. 소희가 김재훈이 불을 끄려는 찰나에 말했다. 이제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던 진정한 김가의 일원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란다, 아가? 김재훈이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옳은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김재훈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내 엄마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소희야, 나도 정말 자랑스럽단다. 소희의 방문을 닫으며 김재훈은 이 하루가 딸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교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잊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했다. 하지만 서재로 향하면서 김재훈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깊이 뿌리 박힌 기대에 맞서는 것을 의미했고 아마도 그의 사회적, 사업적 서클에서 저항에 부딪힐 것이었다. 책상에 앉아 김재훈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희망 공동체 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사업과 관계를 재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소희에게 심어주고 싶은 가치관을 반영하도록 하고 싶었다. 김재훈이 몰랐던 것은 그의 행동이 곧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상류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김재훈의 새로운 길이 드러내려 하는 비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동맹과 음모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 희망 공동체 센터 방문 이후 몇 주 동안 김가의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김재훈은 약속대로 소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일정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상류사회 서클에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오후 김재훈이 도심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의 오랜 동업자이자 가장 강력한 파트너 중 한 명인 이상우가 예고 없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간신히 감춰진 걱정의 표정이 있었다. 재훈아, 오랜 친구여. 이상구가 인사했다. 그의 어조는 억지로 명랑한 듯했다. 시간 좀 있나? 김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물론이지. 상우 무슨 일로 왔어? 이상구는 김재훈의 책상 앞 의자의 자리를 잡으며 사무실을 둘러보다가 다시 김재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좀 소문을 들었어. 재훈아, 걱정되는 소문 말이야. 소문이라고? 김재훈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정확히 무슨 소문인데? 이상우는 마치 누군가가 엿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중요한 회의들을 취소하고 중요한 행사 초대를 거절하고 있다더군.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네가 그다지 추천할 만하지 않은 동네에서 목격됐다는 거야. 김재훈은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지만 내심으로는 짜증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내 개인적인 활동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줄 몰랐네. 상우. 아이고, 재훈아. 이상우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대화의 주제가 된다는 걸 너도 잘 알잖아. 사람들은 말을 하고 그 말들이 사업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래서 정확히 뭐가 널 걱정스럽게 만드는 거지, 상우? 김재훈이 물었다. 그의 어조가 더 차가워졌다. 이상우는 한숨을 쉬었다. 마치 다음에 할 말을 꺼내기가 힘든 것처럼 보였다. 봐, 우리 동료들 중 일부가 불안해하고 있어. 네 새로운 활동들이 어떤 합의사항들을, 어떤 민감한 정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 김재훈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이상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분명히 말하지, 상구, 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내 정직성은 여전해.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위태롭게 할 의도는 없어. 하지만 재훈아, 이상우도 일어서며 주장했다. 이해해야 해. 우리가 움직이는 세계는 섬세해. 잘못된 발걸음 하나, 부적절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이루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어. 김재훈은 책상을 돌아 이상구에게 다가갔다. 그게 협박이야, 상우? 이상구는 약간 뒤로 물러서며 화해의 제스처로 손을 들었다. 물론 아니지. 내 오랜 친구여. 이건 걱정하는 오랜 친구의 경고일 뿐이야. 그저 조심해. 재훈아, 모두가 네 새로운 활동들을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을 거야. 이 말을 남기고 이상우는 작별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갔다. 김재훈은 생각에 잠긴 채 남겨졌다. 이상우의 방문은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태도와 우선순위의 변화가 상류사회의 탁한 물속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김재훈은 소희를 관찰했다. 그의 딸이 정기적으로 공동체 센터를 방문하기 시작한 이후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 소희가 갑자기 말했다. 김재훈의 생각을 끊으며, 은지를 우리 집에 초대해도 돼요? 김재훈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은지? 공동체 센터의 그 아이 말이니? 소희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새 친구예요. 그 아이가 저에게 땅 따먹기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팔찌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김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다. 물론이지. 아가 언제든 초대할 수 있어. 소희가 새 친구에 대해 계속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김재훈은 이상우와의 대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동료들이 노동자 계층 가정의 아이를 자신의 저택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았다. 그날 밤 늦게 소희를 재운 후 김재훈은 서재로 물러났다.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위스키 한 잔을 손에 들고 그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사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소희의 긍정적인 변화, 그녀가 더 자신감 있고 연민 많은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우의 은근한 위협과 그의 사회적, 사업적 서클에서 고조되는 긴장감이 있었다. 김재훈은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뒤로 물러서서 무신경한 사치와 양심에 가책 없는 사업으로 가득 찬 옛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계속 전진하여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것의 결과에 맞설 수도 있었다. 선택지를 고민하며 그의 시선이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에 멈추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기억했다. 진정한 김가의 구성원은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야. 한숨을 내쉬며 김재훈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새로운 길을 계속 갈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결의로 나아가기로 했다. 만약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살아온 세계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마도 그 세계를 바꿀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김재훈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의 결정이 상류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드러나고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충성심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 곳에서는 이상구가 비밀리에 선별된 사업가들과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모임을 소집하고 있었다. 논의의 주제는 바로 김재훈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것이었다. 의지의 싸움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김재훈을 포함해 누구도 그들의 행동이 관련된 모든 이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김재훈은 희망 공동체 센터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돕거나 소희와 시간을 보내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더 야심찬 계획이 있었다. 센터의 관리자인 박미숙이 그를 놀란 듯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맞이했다. 김 사장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어요. 다 괜찮으신가요?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분명한 결의가 보였다. 박 선생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센터와 이 동네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훨씬 더. 많이요. 다음 몇 시간 동안 김재훈과 박미숙은 야심찬 계획들을 논의했다. 센터를 확장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동네의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계획이었다. 김재훈은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그의 시간과 인맥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재훈 씨. 박미숙이 제안의 규모에 압도되어 말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세계에서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김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표정에는 도전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제 세계가 변화가 필요해요, 박 선생님. 그리고 이곳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고급 클럽 청천에서는 이상우가 도시 엘리트들의 선별된 그룹과 만나고 있었다. 참석자 중에는 미디어 재벌 강태식, 유력 정치인 전근영, 대법원 판사 윤철호가 있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상구가 시작했다. 그의 깊은 목소리가 개인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재훈이 길을 벗어나고 있어요. 벗어나고 있다고요? 정은영이 완벽하게 다듬어진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설명해보세요, 상우 씨. 이상우는 김재훈의 최근 활동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빈민가 방문,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증가하는 관심, 그리고 이전에 우선시했던 사업과 사교 행사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 등이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윤철호 판사가 중얼거렸다. 다른 이들과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하며 미디어 재벌 강태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은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김재훈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지? 뭔가를 폭로할 위험이 있나? 이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묻혀 있어야 할 영역을 파헤치다 보면, 그렇다면 그를 막아야겠군요. 정은영이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엘리트 그룹이 고급 클럽에서 음모를 꾸미는 동안 김재훈은 박미숙과의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활기차고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채로.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자신의 비서 이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김 사장님, 손님이 오셨어요. 긴급하다고 하시네요. 호기심이 생긴 김재훈은 사무실로 들어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마주쳤다. 류성준, 기업 부패에 대한 보도로 유명한 탐사 기자였다. 김 사장님, 류성준이 일어서며 인사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죄송합니다. 김재훈은 기자와 악수를 나누며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류 기자님? 류성준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당신에게 흥미로울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의 동료들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류성준은 김재훈에게 일련의 문서와 녹음 파일들을 공유했다. 그 자료들은 도시의 가장 유력한 엘리트 멤버들 중 몇몇, 이상우와 청천클럽의 다른 음모자들을 포함한 부패 네트워크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김재훈이 정보에 압도되어 물었다. 류성준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신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님.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네트워크를 폭로하는 데 필요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김재훈은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의 마음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류성준이 제공한 정보가 폭발적이고 한때 그가 친구이자 동료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도시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부패로부터 정화할 기회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재훈이 마침내 말했다. 이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에요. 류성준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제가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제가 당신과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함의는 공기 중에 무겁고 위협적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김재훈이 소희와 저녁을 먹으며 그의 마음은 딸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대화와 류성준의 폭로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소희가 물었다. 아버지의 산만함을 눈치채고 걱정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김재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아가 그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서 생각 중이야. 소희가 그녀의 나이보다 훨씬 성숙한 지혜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항상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소희의 말이 김재훈의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다. 그는 왜 이 모든 변화를 시작했는지를 기억했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딸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소희를 재운 후 김재훈은 서재로 물러났다. 그는 류성준이 준 서류들을 꺼내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다. 류 기자님, 김재훈입니다.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시 반대편에서 이상구는 긴급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이 사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재훈이 류성준 기자와 만난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룹을 소집해 지금 당장 상황이 복잡해졌어. 밤이 깊어갈수록 두 세력이 불가피한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쪽에는 김재훈과 그의 새롭고 예상치 못한 류성준과의 동맹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상구가 이끄는 엘리트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행동이 도시의 근간을 흔들고 오랫동안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며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충성심을 시험하게 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서 8살 소녀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일으키려 하는 폭풍에 대해 전혀 모른 채로 김재훈에게 다음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아침에는 평소와 같은 일과를 유지했다. 소희와 아침 식사를 하고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사무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오후와 밤은 이제 비밀스럽고 위험한 목적에 바쳐졌다. 조용한 동네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김재훈은 류성준과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기자들, 조사관들과 만났다. 함께 그들은 문서를 검토하고 녹음을 분석하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뻗어있는 부패 네트워크를 드러내는 연결고리를 추적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야, 재훈 씨. 어느 날 밤 류성준이 말했다. 그의 얼굴은 컴퓨터 화면에 비친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지역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야. 국제적인 연결고리도 있고 대규모 자금 세탁도 있어. 김재훈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매일 지나갈수록 내가 이것의 일부였다는 것을 비록 간접적으로라도 깨닫게 돼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팀의 젊은 기자 한지원이 끼어들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 외부 세계에서는 김재훈이 사교계와 기업 행사에서 사라진 것이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이상우와 그의 그룹의 증가하는 편집증에 의해 더욱 부채질되었다. 어느 오후 김재훈이 소희를 학교에서 데리고 오는 중에 그들을 따라오는 검은색 차를 발견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며 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차를 돌렸고 그 차가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며 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빠, 왜 이쪽으로 가요? 소희가 물었다. 경로 변경을 눈치채고 김재훈은 딸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보고 싶었어. 아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그는 그들을 따라오던 차를 따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 사건은 그를 깊이 동요시켰다. 그날 밤 소희가 잠들었는지 확인한 후 김재훈은 류성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가 나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류성준이 전화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어요. 재훈 씨, 소희를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이 제안은 김재훈의 가슴을 세게 쳤다. 딸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류성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김재훈은 희망공동체 센터의 관리자인 박미숙과 어려운 대화를 나눴다. 박 선생님, 큰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김재훈이 긴장된 목소리로 시작했다. 소희를 잠시 동안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몇 주 정도요. 박미숙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재훈 씨,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당신과 소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지만 이건 정말 심각해 보이네요. 김재훈은 상황의 수정된 버전을 박미숙에게 설명했다. 그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너무 많은 세부 사항으로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물론 소희를 돌보겠습니다. 박미숙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재훈 씨, 조심하세요. 그 아이에게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날 밤 김재훈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소희와 나눴다. 아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지? 김재훈이 소희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시작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네, 아빠가 공동체 센터에서 더 많이 돕기로 결정했을 때처럼요. 김재훈이 슬프게 미소 지었다. 맞아. 그런데 지금 아빠가 매우 중요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해 하지만 잠시 동안 위험할 수도 있어. 소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위험하다고요? 아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 사랑. 김재훈이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너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잠시 동안 박 선생님과 함께 지낼 거야. 마치 공동체 센터에서의 휴가 같은 거지. 소희가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었다.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를 두고 가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김재훈은 그녀를 꽉 안았다. 자신의 눈물과 싸우며 알아, 아가, 나도 무서워. 하지만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에 맞서는 것을 의미해. 엄마가 용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 소희가 아버지의 가슴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거래요. 맞아, 김재훈이 말했다. 약간 떨어져서 딸의 눈을 바라보며 그리고 너, 내 소중한 소희야.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야. 다음 날 무거운 마음으로 김재훈은 소희를 희망 공동체 센터로 데려갔다. 박미숙의 손을 잡고 멀어지는 딸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일부가 찢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소희를 위해, 아내의 기억을 위해, 그가 사랑하는 도시를 위해 그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만 했다. 차로 돌아오면서 김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기의 번호를 눌렀다. 류 기자님,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김재훈이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순간 이상우와 그의 그룹은 그를 침묵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필사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최후의 전투가 곧 시작될 참이었고 많은 이들의 운명이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리고 위협적이었다. 마치 도시에 곧 몰아칠 폭풍을 예감이라도 하는 듯했다. 김재훈은 진실이라는 신문사의 편집실에 있었다. 류성준과 그의 기자팀과 함께였다. 공기는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걸 공개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류성준이 경고했다. 그의 손이 키보드 위에 멈춰 있었고 부패 네트워크를 폭로하는 기사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보내세요. 이제 진실이 세상에 나갈 때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었고 인쇄기가 특별판 신문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몇 분 만에 소셜미디어가 이 뉴스로 폭발했고 주요 TV 방송국들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편 고급 클럽 청천에서는 이상우와 그의 그룹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있었다. 제기랄. 이상구가 소리쳤다. 신문을 테이블에 던지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둔 거야? 정은영 의원은 차가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를 통제해야 합니다. 강 사장님, 미디어 쪽 인맥을 동원해서 이 기사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나요? 미디어 재벌 강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우리는 더 극단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윤철호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재훈을 처리할 수 있는 인맥이 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채웠다. 마침내 이상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일을 하세요. 이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희망공동체 센터에서는 박미숙이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 옆에 앉아있는 소희는 TV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크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가 위험해요? 소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박미숙은 소희를 안아주었다.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안전함을 전하려 노력하며 네 아빠는 매우 용감한 분이야, 소희야.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하루가 지나면서 도시는 통제된 혼란 상태에 빠졌다. 스캔들에 연루된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 앞에서 자발적인 시위가 터져 나왔다. 경찰은 자신들의 고위 간부 중 일부가 고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최선을 다해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김재훈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몇 시간마다 위치를 바꾸며 류성준과 그의 팀은 도시 전역에 안전 가옥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았고 김재훈은 그를 쫓는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계속 이동했다. 이런 안전 가옥 중 하나에서 김재훈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비서 이지연이었다. 김 사장님, 이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소희 양을 이용해 당신을 잡으려 한다고 해요. 김재훈의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이상우 씨가 전화로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 아이를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말을 했어요. 김 사장님, 소희 양을 보호하셔야 해요. 김재훈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경찰이 부패 네트워크에 연루되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으로 그는 박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선생님,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으세요.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지금 당장 소희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셔야 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재훈 씨, 무슨 일이에요? 박미숙이 당황해하며 물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이 주소로 소희를 데려가 주세요. 김재훈이 안전 가옥 중 하나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한편 희망 공동체 센터에서 박미숙은 빠르게 행동했다. 소희야, 우리 지금 가야 해. 당장. 소희는 박미숙 목소리에 긴박함을 느끼고 아무 말 없이 따랐다. 그들은 필수품만 챙겨 센터의 뒷문으로 나갔다 때맞춰 나간 것이 바로 몇 분 후 위협적인 모습의 남자들 일행이 정문으로 들어와 김재훈의 딸을 찾았다. 거리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긴장되어 갔다. 김재훈의 폭로가 오랫동안 쌓여온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건드렸다. 평화로운 시위로 시작된 것이 일부 지역에서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상우와 그의 그룹은 자신들의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사업 파트너들이 관계를 끊고 정치인들이 거리를 두고 기자들이 논평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건 우리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 강태식이 중얼거렸다. TV에서 시위 장면을 보며 정은영이 항상 전략가답게 끼어들었다. 우리에겐 희생양이 필요해요. 모든 죄를 뒤집었을 누군가가, 모든 시선이 이상우에게 향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갑자기 자신의 위태로운 입지를 깨달았다. 감히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말이 끊겼다. 잠시 후 경찰이 청천클럽으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은 부패한 경찰관들이 아니었다. 이들은 연방 요원들로 몇 달 동안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해온 반부패 특별팀이 이끌고 있었다. 이상우 씨, 특별팀 책임자가 선언했다. 당신은 부패,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상구가 수갑을 차는 동안 그는 옛 동료들에게 소리쳤다.
이럴 수는 없어. 우린 다 같이 몰락할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한때 도시를 그림자 속에서 통제했던 그룹이 이제 무너지고 있었고 각자 필사적으로 자신을 구하려 하고 있었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김재훈은 마침내 안전가옥에서 소희와 박미숙을 만났다. 딸을 보자 김재훈은 그녀를 꽉 안았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 너무 무서웠어요. 소희가 흐느꼈다. 알아, 내 사랑, 김재훈이 대답했다.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넌 안전해.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박미숙이 이 장면을 지켜보며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재훈 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결의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부터 박 선생님, 우리는 재건합니다. 이 도시를 깨끗이 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요. 소희와 모든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요. 도시에 밤이 내리면서 시위는 점차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체포 소식과 철저한 조사 약속이 대중의 분노를 어느 정도 가라앉혔다. 김재훈은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부패를 뿌리 뽑고 뿌리 깊은 불평등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소희를 바라보며 그는 왜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했다. 아빠, 소희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곧 공동체 센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빠처럼 나도 돕고 싶어요. 김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자부심과 희망의 물결이 그를 채웠다. 물론이지. 내 사랑, 사실 우리 모두 거기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도시가 하루의 사건들로 지쳐 잠들어 있는 동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투명성, 정의, 그리고 희망의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재훈이 있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딸에 대한 사랑과 그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 고무된 남자. 폭풍은 지나갔지만 진정한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재건은 도전이 될 것이지만 진실을 편에 두고 박미숙과 류성준 같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김재훈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미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밝아 보였다. 김재훈의 부패 네트워크 폭로 이후 몇 달 동안 도시 전체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한때 부패와 불평등으로 물들었던 사회가 이제 진보와 공동체 정신의 모델로 변모하고 있었다. 희망 공동체 센터는 이 부흥의 중심이 되어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계획들을 실행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소희는 이제 16세의 청소년이 되어 존경받는 청년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는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예술과 사회운동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이끌었고 예술에 변화시키는 힘을 이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김재훈은 여전히 도시의 시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일과 가족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 그는 공동체 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종종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소희가 워크숍을 이끌거나 다른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도시 재생 모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곤 했다. 어느 햇살 가득한 아침, 김재훈과 소희는 도시 거리를 걸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변화를 감상하고 있었다. 한때 버려졌던 건물들은 이제 저렴한 주택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모했고 한때 방치되었던 공원들은 이제 가족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빠? 소희가 말했다. 깨끗한 거리와 번창하는 상점들을 둘러보며 김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향수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정말 그렇구나. 때로는 이게 같은 도시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야.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옛 청천 클럽 앞에 멈춰 섰다. 이제 이곳은 젊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혁신센터로 변모해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정말로. 김재훈이 말했다. 기억의 무게를 담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엄마가 조사하고 있던 부패 네트워크에 대해 처음 들었던 곳이지. 소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들은 계속 걸어가며 때때로 멈춰서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따뜻함과 공동체 의식이 느껴졌다. 공동체 센터에 도착하자 그들은 분주한 광경을 마주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소희가 멘토링했던 지역 예술가들의 지도 아래 외벽에 새로운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소희야, 김 선생님. 아이들 중 한 명이 소리쳤다. 물감 묻은 붓을 흔들며 와서 도와주세요. 소희가 아버지를 장난스러운 미소로 바라보았다. 어떠세요, 아빠? 좋은 일을 위해 손 좀 더럽힐 준비 되셨어요? 김재훈이 웃었다. 기쁨과 감사함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언제나 그렇지. 아가 항상 아버지와 딸은 그룹에 합류해 붓을 들고 도시의 역사를 담은 다채로운 벽화에 자신들만의 터치를 더했다. 어두웠던 과거부터 밝은 현재, 그리고 희망찬 미래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김재훈은 그들을 이곳까지 이끈 여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움과 의심의 순간들, 소희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 변화에 저항하는 이들과 싸웠던 전투들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승리의 순간들도 기억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소희가 마음껏 웃는 것을 본 순간, 공동체 센터의 개관식, 그의 주변에서 서서히 변화하는 도시를 목격한 순간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빠? 소희가 물었다. 아버지의 멍한 표정을 알아차리고 김재훈이 미소 지었다. 현재로 돌아오며 내 엄마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녀가 너와 우리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멜랑콜리가 섞여 있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알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붓질, 우리가 돕는 모든 아이, 도시에서 보는 모든 긍정적인 변화 속에 엄마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내 말이 맞아, 아가. 김재훈이 대답했다. 엄마의 사랑과 용기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이끌 거야. 해가 지기 시작하며 도시의 황금빛 광채를 드리울 때 김재훈과 소희는 완성된 벽화를 감상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다. 그것은 색채와 생명력의 폭발이었고 그들의 공동체의 회복력과 정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롭게 태어난 도시의 활기찬 소리에 둘러싸여 김재훈은 깊은 평화와 성취감을 느꼈다. 그들은 부패에 맞서 싸웠고 역경을 극복했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변화시켰다. 소희가 마치 아버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빠 정말로 해냈어요. 김재훈은 딸을 껴안았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그의 눈가를 적셨다. 그래, 우리의 용감한 소희야. 우리가 해냈어.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밤이 도시를 감싸자 희망 공동체 센터의 불빛이 희망과 가능성의 등대처럼 빛났다. 그것은 꿈이 사랑과 결단으로 키워지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꽃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김재훈과 소희, 아버지와 딸은 사랑으로 결속되고 역경으로 단련되어 클라라의 유산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역사에 자신들만의 장을 써냈다. 그것은 구원의 장이었고 변화의 장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장이었다. 그들이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손을 맞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둘 다 그들의 여정이 끝나기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루어야 할 꿈이 더 많고 영향을 미쳐야 할 삶이 더 많으며 영감을 줘야 할 변화가 더 많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새로운 도전을 함께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가족의 힘과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도운 공동체의 지지를 받으며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김가의 구성원답게 그것을 열린 팔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